다른 이제 좀 차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되게 좋아해. 계속 사실은 뭘 사실이야. 현실이 그렇죠. 근데 생각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게 이 수업의 목표인데 하다 보면 부족함을 느껴요, 선생님도. 왜? 나도 인간이니까. 그때 더 중요한 거는 50분이라고 하는 수업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윈터가 끝나면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각자 사는 곳으로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배웠던 것이 아무래도 흐름이 끊겨. 그렇죠? 흐름이 끊기지 않고 문학이면 문학, 고전 문학이면 고전 문학, 그리고 독서, 그리고 언매, 화작 등을 좀 연계성 있게 쭉 갈 수는 없을까 고민한 결과가 뭐냐면 그러면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 하나 봐야겠다. 그래서 사실 채널을 만들었고,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다 올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치게 될 올해 시험을 치게 될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뭐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만은 EBS 수능 교재에서 다루는 모든 작품들과 독서 제시문들을 이렇게 수업하는 내용들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릴 것을 저는 이제 약속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한번 1년 동안 지켜보고, 자, 나머지 이제 수능 시험은 치지 않지만 각자의 학교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틈틈이 또 수능 국어를 공부해야 된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조그마한 마중물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문학 개념 2강 TV가 안 나오죠? 네, TV가 안 나오죠. 내가 저거 할 줄 몰라. 아우 창피해 나도. 근데 이거 기술 하시는 분이 오늘은 잠깐 어디 가셨나봐요. 틀었는데 나와요? 전혀 안 나옵니까? 나도 만질 줄을 몰라서 죄송해요. 저 뒤에서 근데 여기 앞에 차트는 보입니까? 근데? 전혀 안 보이십니까? 이 앞에 자리에 조금만 그럼 와주세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조금 와주시고, 자리 비어 있어요. 오늘은 아마 친구들이 조금 이동을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제가 이런 거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어떤 거요? 저 카메라 캠코더 켜보세요. 저거 켜면 저 한번 켜보세요. 켜면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 동원이가 좀 켜줘. 거기 어떻게 켜냐면 거기 전원 버튼이 빨간색일 거야 아마. 보여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해야 돼. 됐어요? 뭔가 소리가 났어요. 되는 거예요. 됐어요. 감사해요. 네? 카메라 조금만 내려달라고.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조금만 더요. 네, 죄송해요. 너무 작아가지고. 고정돼 있어서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고정돼 있습니까? 네. 자, 그래서 문학개념 특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시상전개까지 하다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시상전개와 더불어 고전시가 도산시비곡 언지편 이어서 언학편 설명과 그 다음에 3인곡의 속편, 속 3인곡을 선생님이 속민곡이죠. 그거를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는 시상전개 파트로 가시면 되고, 문학교재 개념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는요, 시상전개가 9페이지요. 네, 9페이지입니다. 저는 시는 구조가 내용을 지배할 때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이건 좀 특이한 내용이죠. 우리가 현대시를 읽다 보면 고전시와는 다르게 현대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조가 내용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 정서와 태도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배웠잖아요. 내용이 표현법과 시상전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배웠고, 오늘은 이 시상전개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 나오는 구조입니다. 구조. 시의 구조는 위치에 따라서 또는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공간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의 구조가 내용을 지배할 수 있다. 우리가 현대시를 읽다 보면 간혹 가다가 아주 난해한 구조를 만나게 돼요. 주제가 뭔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구조입니다. 구조가 시의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좀 연습할 텐데, 그러면 이런 시상을 효율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어떤 순서와 방법에 따라 식구를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의도예요. 의도. 이 의도가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의도를 파악해내는 것이 현대시에서 독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간의 흐름 순서라는 게 있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밤에서 아침에서 낮으로 간다라는 시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 흐름이라는 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변화예요. 이 변화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어느 한 순간을 포착하는 거예요. 기본은요, 순간이에요. 어떤 장면이고. 근데 거기에다가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한 축을 삼아서 변화를 때렸다. 그럼 그 변화되는 데에 따라서 뭔가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인식이나 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죠. 요거를 일컬으면 우리가 시간의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독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시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변화를 한다고 하면 그 변화되는 핵심 내용이 주제입니다. 독서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순행과 역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행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때리더라도 자연스러운 순서로 가는 게 순행적 구성이에요.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그냥. 근데 역행을 때리가 있어. 이 역행을 때릴 때가 뭐냐면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 회상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소설할 때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선생님이 수업 시간 중에 군대 얘기를 만약 했다. 그건 뭐냐? 과거의 이야기를 꺼낸 것뿐이지 회상은 아닙니다. 왜? 장면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도 과거를 얘기할 때가 있어. 중간에 들어가. 그러면 그게 과거 회상이고 역행이 되는 거예요. 왜? 현재에서 과거로 변했으니까. 그러면 과거 회상을 왜 꺼냈느냐? 이 역행이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구성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 그 지점에서 과거 회상을 하게 되었는가? 그렇죠? 이게 바로 구조가 내용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쉬운 시간의 흐름이라는 순서고요. 두 번째는 공간의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화자가 말이지 움직여. 움직이면서 공간을 바꿔요. 그렇죠? 이 공간을 바꾸는 그 순서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될 때가 있어.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나 아니면 어떤 주제와 밀접한 의미가 있으니까 공간이 자꾸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의 흐름, 두 번째 공간의 이동의 변화, 이 모두 다 변화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역동적으로 시에서 변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구나 따라가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잘 읽는 거는 어떤 거냐면 화자가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화자가 바라보는 것 또는 곳 있어요. 요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시선 이동이라고 불러요. 시를 어떻게 하면 잘 읽냐면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가 줘야 돼. 시라는 건 그런 거야. 시선의 이동, 화자가 바라보는 것이나 곳에 변화가 일어나. 그러면 시간이나 공간이나 시선이나 변화되면 변화되는 걸 따라가 줘야 돼. 보통 친구들이 그런 거 읽을 때 좀 수동적으로 가요. 글만 읽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 글만 읽어서는 안 되고 뭘 하셔야 되냐면 얘가 지금 보는 게 바뀌었어. 누구 보는 게 시선이 바뀌었어. 그러면 같이 따라가줘. 왜냐? 그 시선대로 따라가줘야 카메라 위치대로 따라가줘야 강조하는 바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구조가 되고 공간의 이동 마찬가지. 다음 수미상가는 많이 나오죠. 글의 처음과 마지막에 같은 내용의 구절을 반복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보통의 시들은 똑같이 반복하는 경우보다도
우리가 이 수미상관에 변화를 줘서 이거를 변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 선생님 수업 중간에 진도 나간 친구들도 있겠지만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 그렇죠? 그러면 처음과 끝이 수미상응, 수미상관이에요. 배운 친구들 알죠, 그죠? 근데 마지막에 바뀌죠. 시간이 바뀌어요. 그럼 그 변화된 것들을 통해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게 수능 문제의 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라고 하는 건, 국어를 공부한다라는 건 기출 문제를 단순히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시의 문제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를 계속 분석하는 거거든. 그 분석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미상관도 변주와 함께 나올 때는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뭔가 변화가 있겠지 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뭔가 변화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읽는 방법이에요.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모든 게 시상 전개입니다. 이걸 구조라고 불러요. 네? 위치 이동, 시간의 변화, 공간의 변화, 시선의 변화. 그 다음에 수미상관을 하더라도 어떤 변화를 줘서 베리에이션을 줬다. 그러면 그 변화가 핵심이다라는 게 오늘 구조가 내용을 지배한다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오케이. 자, 성경우정이 있습니다. 이 성경우정은 주로 고전시가에서 많이 나오죠. 이 성경이라는 건 먼저 경치를 읽고 정서는 뒤에 나온다라는 한자 성어지만 이 고전시가에서 핵심이 되는 건 뭐냐? 주제는 맨 뒤라는 뜻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정약용의 탐액행이라는 작품을 한번 볼 텐데, 보리타작. 앞에는 분명히 상황을 주어줘요. 그 상황을 일컬어서 우리는 선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말은 경치를 먼저 읽는다는 뜻도 되지만 상황이 먼저 배치되는 거예요. 상황이 먼저 배치되고 이런 뜻이에요. 후정이란 정서를 마지막에 읽는다라는 뜻이지만 주제는 맨 뒤란 뜻입니다. 이미 선생님이 고전 수필 뿐만 아니고 시조를 읽을 때도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주제는 마지막 종장, 수필은 맨 마지막이 주제.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후정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구조를 통해서 주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딱딱한 개념적인 얘기고요. 이제 작품들이 이제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품들을 위주로 한번 이게 이제 접목이 돼야지 개념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죠? 하나 더 남았네. 대비. 그렇지, 대비. 대비도 구조예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희망과 절망, 과거와 미래, 빛과 어둠, 삶과 죽음 등의 의미상 대비되는 대조되는 시어를 배치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주로 어떤 시에서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 알레고리 있잖아요. 알레고리. 선생님이 알려줬던 알레고리. 어떤 알고리즘으로 선과 악의 배치, 빛과 어둠의 배치, 그 다음에 고통받는 민중들과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배치. 이렇게 대치가 되는 그런 작품들에서는 대조 대비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서변화. 요거는 별표 한번 쳐야 되거든요. 화자의 인식이나 태도가 한번 꺾이는 지점이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정서변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변화되는 작품들은 흔치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간혹가다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가 변화된다는 게 뭐지? 이런 얘기인데 주로 요거는 끝날 때 긍정적인 거로 끝나야 돼요. 부정적으로 끝나는 작품들은 이 교육적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빼버려요.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 어두움에서 밝음. 자, 주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김남주의 겨울바다가 딱 나오면 딱 좋을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은 주영철 선생님이 문학을 만약 하신다면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 못 들어서 안타까워요. 나중에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주영철 선생님 아시죠, 그죠? 수업 안 들어가요? 나중에 한번 노래 한번 내가 녹음해 줄게요. 재밌을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극적으로 변환되는 장면입니다. 자, 극적 반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독자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변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물어보는 거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우리 최승호의 북어라는 작품 한번 볼게요. 그때가 극적 반전입니다. 극적 반전이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변하다. 자,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첫 번째 정약용의 보리타작이라는 작품을 같이 보죠. 교재 있어요? 교재 있으니까 같이 한번. 첫 번째 첫 구절이 뭐냐면
요 제목부터 의미를 볼게요. 보리를 타작하는 추수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당연히 누가 나와야 되느냐? 농부들의 건강한 삶과 이게 바로 대비대조예요. 대비되는 지금 여기서 정약용은 굉장히 무기력한 지식인으로 나옵니다. 무기력한 지식인의 내면을 그리고 있죠. 이걸 우리가 대비하고 대조라는 의미야. 이게 구조야. 그러면 왜 농부들은 건강하냐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새로 걸러낸 막걸리 접비처럼 뿌옇고 큰 사발의 보리밥 높이가 한자로서에 해서 한자라는 건 꽤 큰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먹냐면 밥을 먹고 도리깨를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그을린 두 어깨 햇빛바다 번쩍이는 이게 바로 농부들에 대한 묘사예요. 농부들에 대한 묘사. 밥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보리타작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아주 역동감 있게 그리고 있는 거야. 검게 그을린 두 어깨. 그 다음에 막걸리 딱 한 잔 마시고 보리밥 높이가 한자로세. 도리깨라는 게 어떤 거냐면 보리타작할 때 쓰는 이렇게 생긴 도구예요. 보리를 깔아놓고 이걸로 내리치는 거야. 그러면 돌이 나달이 튕겨져 나가면서 껍질이 벗겨지는 거야. 그게 타작하는 모습이야. 도리깨를 가지고 마당에 나선 거죠. 공간은 타작하는 마당이고요. 핵심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농부들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얘기했던 선경구정이라는 것도 역시상의 구조입니다. 상황을 먼저 얘기를 해줘요. 보리를 타작하는 시즌이고 추수를 하고 있는 마당이며 검게 그을린 두 어깨 막걸리 한 잔 축 걸치고 보리밥을 양껏 먹은 이 농부들이 타작하는 모습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엉애야 하고 소리를 내며 발 맞추어 들은다. 거기다가 역동적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역동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건강한 모습을 강조하냐면 요거 역동이거든요. 역동적. 이유가 있어. 아까 누구랑 대비대조된다고 그랬냐면 무기력한 지식인인 정약용하고 자기 자신하고 대비를 시키려고 하는가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며 역동적인 거라는 거지. 반대는 뭐야? 나는 축 처지고 무기력하고 현실에 대응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극적인 대비대조를 이루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강조하는 거야. 그들은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보리나달이 마당 안에 그득하고 가득하네. 거기다가 하나 더 주고받은 노랫가락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죠? 고조되는 거죠. 흥치의 흥의 고조. 더 높아지. 보이는 이 지붕 위에는 보리티끌 뿌리로다. 여기까지가 바로 성경에 해당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상황에 대한 묘사를 주로 고전시에서는 먼저 합니다. 우리가요, 이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 주제가 맨 뒤에 있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구조적 독해가 가능해요. 시에서 고전시가의 주제가 맨 뒤에 있는데 앞에는 그냥 쓸데없는 말인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워. 그런데 끝을 먼저 보시고 가면 좋은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끝을 한번 보자. 이거죠. 그 기색을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요 말은 화자 자신은 즐겁다는 얘기일까? 즐겁지 않다는 얘기일까? 즐겁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즐거움이 더 대비대조돼서 보이는 거야. 내가 축 처져서 기운이 없고 힘들면 옆에서 신나있는 친구들이 좀 짜증나지? 이씨,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좋아하는 거야? 이런 거지. 나는 힘든데. 그래서 이런 걸 대조되는 분위기라고 하는 거고, 화자의 상황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얘들아, 이런 걸 우리가 구조라고 하는 거야. 왜 앞에서 그렇게 막 강조를 했냐면 오메야 소리내고 건강한 모습이고 보리티끌 이 왜 하냐 이 말이야. 역동적인 모습 강조를 왜 하냐. 나는 역동적이지 못하니까, 힘드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힘들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라는 말을 썼어요. 거기다 밑줄을 보세요.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는 게 뭐야 라는 거야. 그러면 되지 않은 것은 농부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화자 자신이에요.
당대 석학이자 그 다음에 여유당 전서라고 하는 엄청난 저술물을 남긴 사람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이 왜 자기 자신을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었다고 이렇게 시에서 얘기를 했냐. 쌤, 그러면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된 건 뭡니까? 라는 거야. 그러면 몸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현실이잖아. 그죠? 마음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잖아. 그죠? 그럼 이상이 누구를 쫓아간다는 뜻이야? 현실을 쫓아간다는 뜻이야. 바꿔 말하면 뭐야? 내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 내가 어떤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내 현실에 맞춰 살아간다는 게 바로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신 건가요? 대답을 선뜻 못하겠죠. 네. 왜냐하면 선생님도 그닥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 그런데 정약용이라고 하는 무기력한 지식인이 바라본 건강한 모습의 농부들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저들은 마음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몸이. 그 말은 뭐냐? 이 두 개가 일치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몸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어? 윈터에 와 있어? 이런 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시라는 얘기가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꿈을 쫓아서 가는 건데 농부들은 생활이 단순하니까 단순한 그 꿈, 보리 타작이라는 게 뭐야? 지금 타작하고 나면 그 보리를 당장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되는 거잖아. 1년 동안의 노력하고 수고한 끝에 거둬들인 결과물이잖아. 그걸 보면 기뻐 안 기뻐? 기쁘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기쁜데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마음의 몸에 되지 않았는데 나는 이러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 가까운 데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낙원이 이 꼬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일치가 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되고 싶은 일과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은 거죠. 기뻐요. 그래서.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말해서 정약용은 지금 기쁘다라는 거야? 아니면 이게 일치되지 못해서 불행하다라는 거야? 불행하다는 거야. 일치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농부들이 부러운 거죠. 자, 양반 사대부가 농부가 부럽다는 거야 지금. 농부의 삶이 부럽대. 네. 단순하게 살아가는 게 즐거워 보인다는 건가? 그게 아니고 추수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기뻐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려. 이건 자기 반성이에요. 성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바로 무기력한 지식인의 고뇌를 담고 있는 정약용의 유명한 타메케이라는 작품이야. 보리 타작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작품으로 한번 가볼까요? 강남수의 새로 가겠습니다. 자, 대비 대조되는 시어를 통해서 화자 자신의 무기력한 처지를 강조하고, 자, 진정한 낙원은 어디 있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멋들어지게 하는 데 있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두 번째 요 강남수의 새입니다. 새. 잘 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작품 중에서 어떤 작품과 매우 유사해요. 김기택의 새라는 작품. 기억들 나십니까? 수능에 나왔죠? 작품 제목이 똑같죠? 그러면 무슨 새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무슨 새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죠? 따라서 이 시도 구체적 상황이 나와 있지 않은 작품입니다. 구체적 상황이 없을 때는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시 읽는 독법이야.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김기택의 새라는 작품을 수능에서 내가 필수해서 봤는데 박남수라는 사람도 새라는 작품을 적었네. 이 새라는 것이 어떤 것을 하면은 알레 고리일까? 이거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라고 하는 것은 순수라는 뜻입니다. 순수라고 하는 것을 새라는 것으로 자 바꿔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새가 순수하다라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순수한 이미지인 거지. 순수의 이미지지. 순수의 이미지. 순수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시를 썼다? 자, 그럼 같이. 이 새는 어떤 새냐?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물의 그늘에서나. 잘 보세요. 선아. 반복되죠? 이렇게 구절이 반복될 때는 동일한 값을 가져갑니다. 유사하고
동일한 의미일 것이야. 그래서 나열을 했어요.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 뜻은 하늘에서나 아니면 나무에서나 새는 노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노래하는 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것이 노래인 줄 모르면서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거기다가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노래인 줄 모른다. 자기가 부르는 게 노래인 줄 모르고 노래를 한대. 그럼 뭐 미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단서가 있어요. 구조가 시의 내용을 알려줄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 요거죠. 또 뭐가 돼 있어요? 그렇죠.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돼 있죠. 그렇죠? 반복. 이해됐습니까?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고라는 말을 썼어. 선생님이 바로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건데, 자기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 순수한 사랑이라는 뜻이야. 응? 순수한 사랑이 뭐 그런 거예요? 봐봐.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없어. 어떤 이유도 없고, 우리가 맹목적인 사랑, 우리가 맹목적인 사랑이 사실 있죠. 응. 덮어놓고 사랑하는 게 있어. 진짜 사랑은, 순수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줄도 모르고 사랑에 빠지는 거야. 어렵죠. 이 얘기가 좀 철학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 있지 않을 때 선생님이 김기택의 새를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작품들, 구체적 상황이 나와 있지 않은 작품들은 내가 주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철학적인 주제, 그렇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주제, 그리고 일반적인 주제. 이걸 조금 어렵게는 우리가 존재론 혹은 이제 주지주의시라고 하는데, 이건 메시지가 중요한 거거든. 메시지가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을 때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새가 어떤 새인지 나와 있지 않아. 비둘기인지 아니면 독수리인지 아니면 뭐 꾀꼬리인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건 일반적인 의미의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야. 새가 꼭 새를 의미한 건 아닌데 그 새가 어떤 종류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구절로 돌아가면 이 두 가지가 반복되어 있으니까 노래인 줄 모르고 노래하는 거, 사랑인 줄 모르고 사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순수라는 거구나. 이게 바로 새구나. 두 놈이 부리를 서로 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자, 이거는 촉각이죠. 네. 이 촉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사랑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사랑 또는 순수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사랑이란 뭐야? 추운데 서로가 죽지에 두 부리를 막 부딪히면서 따뜻한 체온을 나누는 것, 그것이 순수한 사랑이야 라는 거야. 서로 노래하는 줄 모르고 노래하고 사랑인 줄 모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야 라는 거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실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사실은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이유를 만들거든. 저 사람과 내가 친하게 지내거나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속물일 수도 있는데 이익을 생각을 한다거나, 에? 뭐 이뻐서라든지 아니 멋져서라든지 자기가 막 이유를 만들어내.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랑은 사실은 깨지기 쉽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순수한 사랑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이란 상대방이 어떠하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순수다. 오케이. 그래서 순수가 새의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요. 이 시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가죠.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을 써요. 자, 거기에 꾸미지 않는다, 가식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쓰시면 되는 거야. 울어서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가식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뜻을 만들지 않는다가 요 가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새는 뜻을 만들어 가식하지 않고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아. 그래서 새가 순수라는 이미지를 가져갑니다.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뜻을 꾸며가지고 이쁘게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떤 이제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냐면 요거죠. 포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거기에서 알레고리를 사용합시다. 주로 알레고리 방식으로 읽으면요. 대비나 대조되는 경우가 많다 했어요. 자, 알레고리는 대비, 대조다. 알레고리는 주로 대조, 대비되는 것으로 많이 씁니다. 포수가 바로 그 존재예요. 포수는 어떤 존재냐? 순수하지 못한 존재다. 그러면 순수의 반대는 뭐냐면 요겁니다. 욕망. 인간은 바로 저 욕망 때문에 망하는 것인데 포수는 저런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존재로 나와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순수하지 못한 게 뭐야? 욕망 덩어리. 그럼 포수는 한 덩이 나부로. 이게 욕망이죠. 누구를 겨냥해? 그래 나와 여기서. 순수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야. 단서가 여기 나온 거죠. 얘가 바로 새인 거죠. 포수는 한 덩이의 나부로 순수를 겨냥한다. 즉 다시 말해서 순수해지려는 욕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것도 웃겨. 이 두 가지가 결코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순수해지려는 욕망을 가지게 돼. 그게 어떻게 순수하냐는 말이지. 순수해지려면 내가 순수해지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되게 어렵지 이 얘기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의식적으로 뜻을 만들거나 가식을 해서 안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순수의 반대는 욕망이 되는 거야. 뭔가 하고 싶은 생각으로 내가 겨냥을 해. 순수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내양 쏘는 건 뭐냐? 피에 젖은 한 마리의 상한새다. 이때 말하는 상한새라는 것은 순수가 파괴됐다는 뜻입니다. 어때요? 이게 현대시네. 네, 이렇게 되게 어렵죠, 좀. 그렇죠? 근데 알레고리로 썼다라는 것을 차관을 두고 대비, 대조라는 걸 기억하시고 요거랑 요거랑 나눠야 돼. 그래서 쫙 홍해를 가듯이 쫙 나누고 보면 포수가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럼 이 사람은 순수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인간은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왜 인간은 역설적인 존재냐? 순수해지려고 하는 순간 순수를 파괴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순수해지려고 하면 오히려 순수를 파괴하는 거지.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선생님이 처음 시작 뭐라고 그랬죠? 시의 구조가 내용을 지배한다가 오늘 강의 제목이잖아요. 이 시의 구조는 알레고리예요. 알레고리를 사용하니까 대조적으로 나눴어요. 새가 순수래요. 그러면 순수를 파괴하는 사람은 순수해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이란 뜻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해진 길은 없어요. 선생님이 해석하는 방법은 이게 그냥 전통적인 해설 방식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만 얘기를 하는 거야. 와, 저렇게 시를 써? 시는 머릿속에 그걸 구조화해서 시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사실은 이제 이 사랑 얘기가 나오면은 할 얘기가 많지만 이게 또 특강이라 여러분들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려니까 졸리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밥 먹고 그렇죠? 잠깐만 깨셔가지고 제가 1시간 반 동안 풀로 이제 쭉 진행을 할 거예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중간에 어떤 분은 저는 용납을 하냐면 지금 밑에 수학 선생님,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 그리고 국어 선생님 기다리고 계시죠. 질문지 써놓고 안 오는 걸 되게 기뻐하고 계세요. 친구들이 다 국강 특강을 듣고 있구나. 그래서 밑에서 그래서 나한테 브라보 이러면서 이따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한테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여기다 붙잡아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1시간 반을 이렇게 뺏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호흡이 가쁘더라도 쭉 진행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에 그래도 저기 수학 조성희 선생님한테 꼭 질문하러 가겠다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갔다 오셔도 돼요. 왜냐면 다 영상 녹화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조용히 가서 조성희 선생님 괴롭히시고 주용 선생님 괴롭히시고 백형희 선생님 괴롭히시면 됩니다. 오케이? 저는 어차피 먹을 거 다 얻어 먹었어요. 저는
포수입니다. 네, 순수해 보이지 않아요. 오케이. 자, 다음 선생님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최승호의 북어라는 작품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볼게요. 자, 북어. 북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여러분 북어가 어떤 이제 식재료인지는 아시죠? 네, 바짝 말려놨어요. 네, 바짝 말려놓은 북어가 제목입니다. 이 제목의 북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볼게요. 밤에 식료품 가게. 자, 상황이 놓여져요. 시간하고 공간이 놓이죠. 공간이 놓입니다. 여러분들 그 개념 파트에 있는 작품이라고 그래서 쉬운 작품은 아니에요. 다 어려워요. 그렇죠? 현대시가 뭐 쉬워 보이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쉬운 거 없어요. 근데 절차를 따라가 볼게요. 제목 읽고 상황 판단해 보는 데 있어서 밤이라는 시간과 식료품이라는 가게라는 걸 떠올리고, 여기가 시장통이에요. 그러니까 캐캐 묵은 먼지 밑줄 딱 치시고,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를 더 기다리는 이에요. 이 단어들이 긍정적으로 비춰지진 않죠. 네, 사실은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 북어라는 것이 이러한 밤의 식료품 가게 먼지 뒤집어 쓰고 하루를 더 기다리는 손때 묻은 북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북어를 보면서 작가인 최승호 씨는 자, 뭐를 또 떠올리냐면 이거야. 무, 기, 여, 하게 살아가는 현, 대인들을 이걸 또 알레고리하고 계시네. 맞아. 이것도 알레고리네. 그래서 무기력하고 무비판적이고, 그렇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바짝 말라버린 북어와 같은 현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현대인들은 사실은 좀 치근하게 보기도 하지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동적인 현대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비판도 섞여 있습니다. 비판과 치근한 안타까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지. 안 됐다. 참 안 됐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의 마지막이 참 재밌는 극적 반전으로 끝납니다. 인식이 변해요. 자, 앞에서 선생님이 개념을 얘기를 할 때 극적 반전, 인식과 태도의 변화, 그 부분이 주제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밤에 식료품과 캐캐묵은 먼지 속에서 죽어서 하루를 더 기다리고 있는, 어차피 죽었는데 뭘 기다릴 게 뭐 있어? 뭘 기다린다라는 거야? 팔리길 기다리는 건데 안 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먼지 낀 북어를 먹겠습니까? 그죠? 자,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있는 북어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네. 북어들의 일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깨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밑줄 쫙 그치면 돼요. 대가리. 그럼 이 대가리라는 뜻. 와. 자, 누구 용자 없어요? 벌레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한 마리 좀 잡아주세요. 네. 여성분들이 아주 뭐 극혐하는, 멋지다. 역시 오빠가 다르구나. 훌륭해. 여름에는 더 심해요. 지금 겨울이라서 저렇게 한두 마리가 저 정도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멋있어. 여름에는요, 여기가 산속이니까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요. 그래도 저 벌레들은 그래도 학구적인 벌레야. 네.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겠다는 그 열의가 있어. 그렇죠? 네. 저렇게 이제 말로가 잡혀서 죽는 거지만 그래도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죠? 네. 괜찮니? 네. 자, 대가리를 말한 거야. 죽음이 꿰뚫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머리가 꿰뚫어져 있는 거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못하면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그냥 죽어서 내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무비판적으로 그냥 상황이 주어진 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북어에다가 딱 대응을 시킨 겁니다. 이게 알레고리야. 오케이. 그러면 대조적인 시어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 찾아가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래서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황폐,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그럼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할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굉장히 현대인들을 좀 끔찍하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국어라고 현대인들을 만약에 얘기를 했다. 이게 최승호의 진짜 주제다. 그러면 사람들을 너무 끔찍하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삶이란 생각을 자유롭게 하고 창의적으로 그리고 할 말들은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나에게 이게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니까 이건 언제를 배경으로 하는 시대일까요? 네,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군부 독재 시대라고 하겠죠. 군부 독재 시대의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때 시대거든요. 70년대, 80년대 얘기입니다. 이때 살아가던 사람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었고 생각이 있어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표현할 수 없었어요. 바로 잡혀가니까요. 남산이나 이런 데로. 그리고 이름 없이 끌려가서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사라진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예 보도가 안 되는 거야. 언론이 통제를 당해서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 했던 일이 바로 그런 건데 만약에 우리가 계엄령이라든지 이렇게 군인들이 뭔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일이 막 벌어지면 선생님 같은 장교들이 신문사를 장악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선생님 군대에 있을 때 21개 신문사가 있는데 21개 신문사가 똑같이 아침에 조간 신문을 내잖아요. 초판본이 나오잖아요. 초판본이 나오는 시간이 새벽 3시나 4시입니다. 새벽 3시나 4시에 광화문으로 가면 각 신문사에서 나온 초판본이 딱 나와요. 계엄령이 발동이 된다. 군인들이 만약에 정치를 했다. 계엄령이 발동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언론을 통제를 해요. 그래서 각 신문사가 초판 내놓은 것들을 전부 다 검열을 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정부를 비판하는 말이 있었다. 그럼 그 부분을 가위로 오려내요. 싹 오려내고 그러면 그 부분만 아무런 기사가 없는 빈 공간으로 그 다음날 신문이 나가는 거야. 계엄령이라는 게 그래요. 군인들이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건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현대인들이 정말 아무 생각이 없고 현대인들이 정말 아무 말도 못했느냐? 그건 아니고 최승호의 국어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해도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검열하는 세상. 오케이? 요게 작품의 배경이에요.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냐? 북어처럼 살아가는 거야. 북어 대가리가 돼서. 여기에는 꼬챙이가 끼워져 있고 그렇죠? 사상 검열을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 잡혀가니까. 그러면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변비라는 게 뭔지 알지? 그럼 말을 한다라는 거야? 못한다라는 거야?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말도 자기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못해요. 심지어는 대학 캠퍼스에서도 사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벤치에 앉아있다가 두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대학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우리 또래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일상복을 입고 벤치에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가 다리 꼬고 앉아있는데 얘가 경찰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옆에서 그래서 야 너 들었어? 지금 말이야 나라가 이런 얘기하면 조용히 잡혀가는 거야. 조용히 사라져. 언제 살아가는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마음 놓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더군다나 책이나 아니면 신문이나 아니면 잡지에다가 자기가 어떤 뭐 글을 기고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 다 검열 대상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하는 셈입니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누구의 눈? 북어의 눈. 북어의 눈이 말라붙어 짜부러졌잖아. 그러면 사람들의 눈 말라붙고 짜부러진 거야. 사람들이 그때 그랬다라는 거지. 살아 있어도 산 것 같지 않다. 자유를 거의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생각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자 이러한 독재 시대의 압력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 최승호의 북어의 그러니까 최고의 반전이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서 얘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은 이거다. 획일화된 생각이에요. 막대기로 하나로 딱 꼬챙이로 꿰져 있으니까 하나로만 생각해야 돼.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획일화된 생각을 하며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밑줄 쫙 치면 여기에서 바로 연민을 느끼고 동정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다 별표를 치시고 여기서부터 인식과 태도가 변화되는 극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극적 반전입니까? 그 북어들을 보면서 안 됐다. 말도 못하고 말에 변비증 앓고 있고 획일화된 생각을 강요받으며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원래 입을 벌리고 있어요. 북어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입을 벌리고 있는데 입을 벌리고 거봐라고 말하는 요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시끄럽게 외쳐대는 그 소리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게 극적 반전.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너라는 게 지금 시적 화자야. 자기 자신이죠. 아! 나도 북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나도 북어구나. 그나마 최승호라는 작가는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이 사람들을 북어로 만들고 있다는 걸 쓸 수라도 있었죠. 그럼 왜 이런 알레고리를 사용합니까? 당시가 어떤 시대라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검열이 심하지. 그럼 이런 작품을 읽고 최 작가 말이지. 잠깐 좀 들어와봐. 저요? 남산으로 끌려가.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떤 의도로 쓴 작품이야? 약간 좀 이제 이렇게 좀 냄새가 좀 나는데 북어 냄새가 나는데 하면서 취조를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그러니까 최승호 작가가 쓴 북어라는 작품을 선생님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에는 이제 설명할 수가 있잖아. 근데 만약에 그때 그 남산에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정부부에 있는 사람이 국어 교육을 조금 받았거나 문학적 소양이 있다면 지금 말이지 이 작품을 통해서 당신이 비판하는 건 지금 우리 지금 정부에 대한 비판 아니야? 이렇게 날카롭게 꼬집었겠지만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혀 눈치를 못 채게 쓴 거죠. 기가 막히게 잘 피해가신 거예요. 이게 알레고리야. 현대를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국어에다가 딱 투영시켜가지고 작품을 쓴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그렇지 내가 언제 정부를 비판했냐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도 할 수 없어. 맞죠? 그래서 그걸 딱 피해간 거예요. 싹. 이걸 직접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했다가는 그분은 아예 이 시를 못 썼겠지. 이 시를 우리가 못 봤겠지. 이해됐냐? 이게 알레고리 방법이야. 우리가 고전에도 보면은 사회 현실을 풍자하고 싶을 때 이런 알레고리를 쓰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쓰죠? 주로 우화적 기법. 자, 적어볼까? 이게 너희들 이소부화 알지? 이소부화에 등장하는 애들이 주로 사람이니 동물이니? 동물을 주인공으로 만들죠? 그게 우화적 기법이에요. 이게 알레고리야. 이게 바로 알레고리야. 토끼와 거북이 알레고리입니다. 토끼라는 인간의 한 부류, 거북이라는 인간의 한 부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지. 그럴 때 쓰는 기법이 알레고리예요. 이게 현대시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상황이 구체적이지 않네? 아니면 이처럼 특정한 사물, 새라든지 북어라든지 딱 나왔는데 이거 봐라 뭔가 의미가 있어 하고 찾아가면 이게 무슨 기법이라고? 알레고리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시들 중에서 이렇게 알레고리로 쓴 거는 이제 확실히 읽을 수 있겠죠. 축을 딱 정해가지고 얘는 뭐를 말하고 얘는 뭐를 말하고 부정적인 시어들은 쭉 다 부정적이로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수능 시험을 앞으로 치를 분들과 이제 곧 수능 시험을 칠 사람들은 꼭 명심하십시오. 현대시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어요. 모르는 거 나온다고 안 배웠다고 그러면 독해를 포기할 거냐? 그게 아니잖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총동원해야 돼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몇 분 안에 이거를 읽어내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이런 작품들은 요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자라고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번 주까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고전 시가 플러스 또 여러 가지 또 얘기할 테지만 오늘은요 준비한 게 요거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태계이왕의 도산 12고 후 6고 언학편입니다. 요거는 언지편에 이어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교재 100 뒷부분에 있죠. 고전시가 해제 100
154쪽. 네? 158쪽. 네, 158쪽을 펴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언지편만 수업 시간에 해드렸고 언학편을 자 이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언학이라는 거. 언학편. 이거 언학편이에요. 후육곡은 언학편입니다. 떠났어요. 후육곡은 언학편입니다. 이거는 학문의 자세에 대한 얘기예요. 학문의 자세. 자, 참고로 또 까먹었을까봐 전 6곡인 언지편은 우리가 자연과 플러스 뭐라 그랬지 항상? 그렇죠. 자연과 학문이었죠. 뜻을 세워라. 뜻을 세워야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 언학편입니다. 학문의 자세를 논해보자. 공부는 무슨 자세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초반에 탁 수업을 했으면 참 좋을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은 초반에 했어야 돼요. 네, 바빠가지고 못해서 죄송해요. 7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후육곡 첫 번째 수예요. 후육곡 첫 번째 수가 7입니다. 7. 천운대 돌아들어 왈락제 소세한대. 소세라는 말은 조용하고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말해요. 그래서 천운대와 왈락제는 바로 도산 서원 주변에 있는 공간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권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거는 독서를 많이 하자는 거죠. 독서 이꼬르 학문, 이꼬르 학문. 공부 좀 하자, 책 좀 읽자 이런 얘기예요. 이제 도산 12곡의 전 6곡은 배워서 알겠지만 이 태계이왕이라는 원장님께서 그 원생들에게 사실은 학문의 자세를 얘기를 하는 그런 당부의 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기본 바탕으로 끌고 가자고요. 그러면 만권생, 당연히 공부하라는 뜻이겠죠. 악사, 즐거운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 무궁하예라. 무궁하예라. 끝이 없구나. 이런 거. 끝이 없다. 이 중에 됐어요. 자, 이렇게 공부하는 중에 앞에 나왔던 언지편은 자연 플러스 뭐였죠? 학문이었죠? 이번에는 순수가 거꾸로 가요. 학문 플러스 뭐가 될까요? 자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앞에서는 자연에서 학문하자. 자, 그 다음에 요 후육곡은 학문하면서 자연을 즐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래풍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왔다 갔다. 어디에서? 자연에서. 풍류라는 말은 자연입니다. 그 닐러 무슨 말고 말하여 무엇하겠는가. 책을 읽으며 이 중에 틈틈이 자연을 즐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자세라고 첫 번째 작품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연시조라고 하는 건, 연시조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의 주제. 다시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몇 번을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고전 시간에서 이 하나의 주제라는 걸 잃어버려서 권어문의 한거 18곡을 설명할 때 들은 친구들은 있을 겁니다. 이제 곧 들을 친구들도 있고. 주제가 하나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게 되면 읽다가 자꾸 딴 데로 새요. 그렇지 않고 연시조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 번 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맥락을 짚어놓고 해석을 해야 돼요. 주제가 하나니까.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놓치면 한거 18곡 같은 경우는 왔다가 주제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막 헷갈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연시조든 간에 쓰는 사람들은 주제를 딱 정해놓고 씁니다. 주제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맥락으로 짚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문에서 자연으로 간다. 두 번째, 요거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뇌정이 파산해야 돼. 뇌정이라는 건 우레소리, 벼락소리예요. 밖에 벼락이 치고 그 다음에 우레소리예요. 굉장히 크죠? 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이 쾅 하는 소리가 파산, 산을 무너뜨릴 정도다라는 거야. 뇌정이 파산하여도 산을 무너뜨리다. 산이 무너지는 거야. 무너져도 되게 웃기지? 그러면 어느 정도 소리가 나야 산이 무너지겠느냐?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런데 농자는 못 듣나니 그랬어요. 이 농자가 누구냐? 귀머거리. 그렇겠지. 그러면 이 작품에서 농자 귀머거리가 뜻하는 바는 뭐겠느냐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그 윈터 기간 그리고 선행반 친구들이 있는데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수업 시간에 계속 떠들잖아, 그죠? 선생님들이 이거를 만약에 뇌정이라고 해봅시다. 시끄럽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얘기를 해요. 어떤 진리의 말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큰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도 산이 무너질 만큼, 만약에 그 사람이 귀머거리 들리겠어? 들리지 않죠? 오케이?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농자라고 해보자는 거지. 진리의 목소리, 진실의 목소리, 학문의 진리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아무리 떠들어도 들리지가 않네. 요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백일, 그러니까 태양이 중천 하늘에 떠 있어도, 태양이 떠 있어도, 자 고자 이러면 애들이 키득키득 웃거든. 그 고자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고자는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맹인.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맹인은 못 본다예요. 그러면 이 귀머거리나 맹인들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학문의 진리를, 혹은 학문의 진리 또는 그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게 되는 거지. 모르는 이들은 좀 답답하죠? 이 사람들은 답답한 거죠. 그러니 이 마지막 종장에서 태계이왕이 뭐라고 그러면 정리를 했냐면 우리는 이랬어요. 이 우리는 한번 되게 우리에 포함되는 건 누구야? 화자 자신을 포함해서 도산서원에서 공부하는 500명이나 되는 원생들이겠죠. 즉 다시 말해서 학문을 하는 우리가 돼야 돼. 학자들은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학자들을 말하는 거지. 누구 포함? 태계이왕 포함을 하는 거죠. 포함을 해서 우리 학자들은 어때야 되냐면 이목 총명 남자로라고 그랬어요. 네. 이 이목이라는 건 귀와 눈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귀와 눈이 제대로 박혀 있는 남자들이니까 농고같이 마루리,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야 귀머거리하고 그 다음에 맹인처럼 굴지 말아라라는 뜻이야. 경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이거대로 해야 돼, 자 이거대로 하자 그랬을 때 꼭 딴소리 하거나 아니면 못 들은 척하는 애들이 있죠. 그래? 안 들리는데? 하면 집어 들어가. 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들었으면서 왜 못 들은 척하는가? 이게 태계이왕의 말인 거지. 경계하는 목소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목 총명 남자로 농고처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실제 귀머거리 맹인이란 뜻이 아니야. 알겠죠? 진리의 소리를 듣고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경계. 들어라 이거지.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 8, 9로 가죠. 9는 고인도 날 못 빼고 나도 고인을. 자 이때 고인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고인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공자와 맹자와 같은 성인들을 말하는 거야. 이 고인이라는 것을 왜 이런 말을 썼냐면 옛날 사람이란 뜻인데, 고인은 여기서 성인이나 성현을 말하는 거예요. 공자나 맹자와 같은 분들이에요. 태계이왕은 평생 이 공자와 맹자님들의 말씀과 행동을 따라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인이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요. 왜? 기원전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기원 후 사람이고 당연히 만날 수가 없지. 몇천 년인데. 그러면 고인을 못 봐도 녀던 길이라는 게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녀던 길이 뭐냐? 이 녀다라는 거는 알아두세요. 녀다는 가다란 뜻입니다. 또 살아가다란 뜻도 되고요. 그러면 녀던 길이 앞에 있다라고 있거든. 이제 녀던 길이 앞에 있다. 다니던 길이 앞에 있다. 누가 다니던 길이 앞에 있다는 뜻일까? 위에서 얘기하는. 그렇죠. 성인과 성현들이, 공자, 맹자와 같은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어. 라는 뜻이야. 너희들 눈앞에 있어. 그럼 너희들 눈앞에 있는 게 뭐냐? 너희들 뭐 보고 있냐? 선생님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태계양이 말하고 싶은 게 그분들이 다니시던 길, 즉 그들의 삶과 말들이 다 니네들 눈앞에 있는 책에 있잖아. 경전이 있잖아. 논어, 맹자, 시경, 춘추와 같은 그분들의 삶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 비록 그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우리를 보지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다니던 길이 내 눈앞에 책 속에 있네, 이런 뜻이야.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열심히 책 많이 읽고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언학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못 봐도 그분들이 다니던 길은
내 눈앞에 있다, 책 속에 있다, 경전에 있다. 그분들의 길이 있으니, 그분들의 삶이 있으니, 이런 얘기죠. 멀리서 갈 필요 없이. 그러면 여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닌 여고 어떠할 거냐? 그러면은 여던 길이 앞에 있다, 책이 눈앞에 있거든. 그럼 여기서 아닌 여고는 뭐냐? 책을 읽고 공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아닌 여다, 내가 길을 가지 않다. 그러면 책을 읽고 공부하지 않는다? 말이 되냐 말이지. 눈앞에 있으니까 책 보고 열심히 따라해. 네. 책이 앞에 있으니까 공부해 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아닌 여고 어떠할 것인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여다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 10번째 요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그쵸?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는지 보세요. 의미가요, 어떤 단서가 없어요. 네, 단서가 없어요. 여기 고인이라는 말이라도 했지. 그 다음에 책이라는 말은 없지만, 아, 책을 읽어야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읽어? 당시에라는 말이야. 당시에. 그 당시가 언제냐? 태계의 삶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1501년에 태어나셨고 1575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시면서 관직에 나간 적이 있어. 벼슬에 나간 적이 있어. 그래서 요거는 사실 태계이왕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있잖아, 너희들한테 실제 고백하는데, 사실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옛날에 있었던 구체적인 경험을 얘기할 때가 있잖아. 군대 이야기, 또 군대 이야기, 또 군대 이야기. 맨날 얘기,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얘기할 것도 많지만, 아무튼 선생님도 구체적인 경험을 얘기하듯이 태계이왕도 이렇게 뭔가 교훈적인 얘기만 계속하면 애들이 좀 이제 심심해할까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했어. 그래서 당시에 내 관직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원 길, 가던 길을 몇 해, 그러면 관직을 몇 해 동안 한 거야. 그리고 버려뒀다고 그랬어. 그러면 가던 길이라는 게 학문의 길이었으니까 내가 관직이나 벼슬을 하는 동안에 그러면 학문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기 고백이죠. 나 관직, 벼슬하는 동안에 솔직히 말해서 공부 좀 못했다.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직해. 솔직하게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다. 돌아왔다 밑줄 딱 치고 어디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학문의 길로 다시 돌아온 거죠. 길로 돌아왔다. 복귀했다. 이제야 돌아왔나니. 나 이제 돌아왔으니까 년디 마음 밑줄 딱 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년디 마음은 뭐냐? 다른 마음, 허튼 마음이 되는 거야. 다른 마음을 품지 마라. 허튼 마음을 품지 마라. 야, 나도 그랬으니까 너희도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 실은 자기도 70몇 년 동안 평생 동안 학문에만 내가 심취한 게 아니라,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에요? 그 명륜당이라고 제가 1,000원짜리 보여드렸잖아. 그러니까 원래 관직에 나가셨던 분인 거거든. 대제학인가 같이 지내신 분이야. 했어. 왕의 스승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인 거야. 이 기간 동안만큼은 내가 학문의 길에 소홀했던 거잖아.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어. 나도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돌아온 이상은 다른데 마음을 먹지 않듯이 너희들도 그래라. 왔으면 공부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년디 마음이라는 걸 잘 물어봅니다. 자, 다음. 자, 11일 지난 11과 12로 갑니다. 이제 마무리죠. 자, 11번째 작품은 요겁니다. 청사는 어찌하여. 이거 자연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간 이제 비유하고 싶었던 건데, 청산 동그라미, 유수 동그라미 치면 이 두 번은요, 보니까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하고 있죠. 짝을 이루니까 대꾸라고 먼저 합시다. 대꾸라고 하고 유사한 통사 구조 반복은 조금 애매하네요. 근데 대꾸로 짝을 맞췄으니까 요 두 놈은 여기에서 걸려요. 망고와 쥐야에 걸리고 푸르르고 그치지 아니한다가 공통점이다.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청사는 어찌하여 세월이 아주 많이 지나도 변치 않고 푸르르며, 변치 않는 거예요. 항상성, 불변성. 그쵸? 그 다음에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그치지 아니하느냐. 지속성.
이 두 가지 덕목, 불변과 지속성이라는 덕목은 공부하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필수예요. 여기 윈터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선행반에 있는 친구들 있지만 이 잠깐 5주 동안에 공부하고 끝날 거예요? 아니, 그러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태계양이 거의 마무리쯤 돼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변하지 말아라. 저는 봤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있을 때는 단어 암기 어떻게 하셨어요? 눈으로 하셨지 이렇게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매일같이 60개가 아니라 뭐 지금 단어를 굉장히 많이 외우시죠? 허덕이시죠? 사실은 이거 맨날 해야 되나? 밖에는 못 해봤던 거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맞죠? 근데 여기만 반짝하시고 여기만 버티면 돼 하고 나가면 그대로 다시 원상복귀? 그거 아깝잖아. 그쵸? 근데 이게 태계양도 같은 마음인 거야. 야, 잘 봐라. 저 청산을 봐라. 저 청산은 망고 향상 푸르러 변하지 않아. 그게 자연의 속성이야. 성리학이 바로 이런 학문이야. 저 산을 봐라. 망고에 푸르르고 유수를 봐라. 흘러가는 물을 봐라. 아침 저녁이라 해서 멈추더냐? 멈추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불변성과 지속성은 공부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학자들이죠. 학문을 학자들은 태계유형 포함이죠. 그치지 마라. 지속하라. 망고 상청. 자, 불변하라. 그래서 이건 지속성과 불변성을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 청산과 유수와 같이 이건 자연에서 즐기자는 뜻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학문에 대한 얘기예요. 불변. 생각이 변하면 안 돼. 지속성. 언제까지? 대학 들어가실 때까지 변하면 안 돼요. 맞죠? 네. 그리고 국어는 누가 잘하는지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능에서 국어는 누가 승자냐면 머리를 먼저 드는 사람이 항상 져요. 수능 때까지 나오는 모의고사 점수는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수능 전까지 나오는 모의고사 점수는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떤 숫자냐면 내 등급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상태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더 공부를 더 해야 될지 알려주는 단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3 또는 이제 선행반 친구들 들어보세요. 6월달, 9월달에 중요한 전국 단위 시험입니다. 이거는 그 해에 수능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랑 다 쳐요. 다 치는 시험이에요. 그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일렬로 쫙 세워지는 거야. 그럼 나의 상대적 위치가 보이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너의 최종 점수가 아니야. 아니 더 열심히 해서 올리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펼칠지 알 수가 없어요. 6월달에 1등급 받고 9월달에 1등급 받아도 수능 때 3, 4등급으로 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 바닥이에요. 우리가 국어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점수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정리하고 이건 1,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고사 보고 1학년, 2학년 거 보셨을 거예요. 되게 우리가 수능 기출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었을 거예요. 뭐야? 그러면서 잘 됐네. 뭐 이런 생각 가지시는데 선배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떤가? 1학년과 2학년 시험은 이런 말하면 그러지만 잽이가 안 돼요. 1, 2학년 때 점수 가지고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는데 저는 듣지도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점수가 낮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시험은 점수로 여러분들이 실력을 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한 게 더 뭐가 있는지를 살피는 지도인 거예요. 맵핑인 거예요. 맵핑하시고 여기가 좀 빵꾸가 났네. 네. 예전에는 요걸 좀 잘했는데 얘가 요번에 요 작품에서 조금 잘 안 되네. 이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내가 잔소리같이 좀 많이 했는데 그래야 불변과 지속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태계이왕이나 저랑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국어는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냐? 바로 수능 전날까지도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런 친구들이 1등급 나옵니다. 겸손하죠. 왜? 하나라도 더. 다 했다가 아니라 끝까지 알 수 없는 게 국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끊임없이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 아시죠? 조율. 튜닝 아시죠? 내가
조금 팽팽하면은 좀 느슨하게, 너무 느슨하면 다시 또 팽팽하게 줄을 잡아당기는 게 튜닝이거든. 그래서 그 튜닝 작업을 여러분들이 3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지금 하셔야 되는 게 수능 국어라는 것 선생님이 확신을 내요. 그래야 끊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진정한 국어 1등급이 돼요. 저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 재단하지 마세요. 이건 제 얘기가 진심, 이건 전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나 앞으로 몇 년 뒤에 수능을 칠 분들은 꼭 명심하세요. 그래야 불변과 지속을 할 수 있어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태기유왕이랑 저랑 별로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부 이랬어요. 우부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알면 한다. 뭐를? 여기 뭐가 빠졌냐면 학문이라는 게 빠졌어요. 어리석은 사람도 그거 알고 학문이라는 걸 하니 그것이 얼마나 쉬운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문학개념 특강을 했지만 사실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해도 어려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이 작품들을 늘려가면서 내가 읽기를 계속 해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쉽게 도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쉽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해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도 금방 할 수 있겠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인도 못다 했다라는 이 아주 희한한 말을 하죠. 두 개가 쉽다, 어렵다, 대조로 돼 있어요. 또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죠. 근데 이 반복을 하면서 특이하게 뒤집어 놨어.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공부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인도 못다 하시니 그랬으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한정도 없이 평생을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구나. 쉬우면서 어려운 것이 학문인 것이다. 선생님 봤을 때는 75세 평생을 이렇게 관직과 학문에 헌신한 태계이왕의 정말 솔직한 말인 것 같아요. 쉽지만 어려운 것이 학문이야. 그래서 뭐 하자는 게 중요하냐면 쉽거나 저 그거 쉬운데요? 어렵거나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쉽거나 어렵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요. 늙을 줄을 몰래라가 주제예요. 뭐예요? 세월이 다 가도록 하는 것이 뭐다? 공부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국어만 집어넣으면 돼. 국어가 뭐 하는 거라고? 수능 시험 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중간 과정 보지 마세요. 네. 끝에가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한다는 말이 있잖아. 마지막에 웃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점수를 딱 까보면 희비가 교차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게 국어예요. 그래서 내가 좀 잘 봤다고 우쭐거리지 마시고 못 봤다고 침울해하지 마십시오.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늙을 줄을 몰래라. 즉 시간이 다 갈 때까지 수능 공부에 매진하는 거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쓴 거 아니야, 그지? 내 글 아니지, 그지? 태계유왕이라는 분이 쓰신 거예요, 그죠? 선생님 해설을 그렇게 맞춰갔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고전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부해본 사람 다 알아. 선생님도 7년간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도 이 도산 12곡을 항상 딱 이렇게 앞에 놓고 공부를 했어요. 저게 선비의 자세니까. 그렇죠? 비록 교수는 못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두 번째 정철의 송민곡으로 가겠습니다. 시간 얼마 없는데 선생님이 어차피 거기에 송민곡은 어디에 있냐면 몇 페이지죠? 자, 누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적어야 됐었는데 다 먹었어. 찾으셨어요? 송민곡 고전시가 해제에 있어요. 176쪽입니다. 감사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페이지 표시를 못했네. 죄송합니다. 송민곡은 사민곡의 속편으로서 이 작품에 선생님이 앞에 어차피 상황 설명은 해드렸어. 선조 시기에 이 정철이가 탄핵을 받아서 전남 창평으로 내려가 있으면서 쓴 작품입니다. 여기 감녀라고 쓰여있죠. 두 여인의 대화로 돼 있어요. 자, 선생님이 그랬죠.
우리가 어떤 시를 보더라도 시는 기본적으로 무슨 백체다? 독백체죠. 시는 무조건 독백입니다. 근데 처음 시작부터 말을 대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특이한 시상 전개 방식이 되니까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되겠죠. 감녀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A라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 아니야. 그냥 감녀, 을려. 1960년대 국문학자들이 송미인곡을 해석을 하면서 앞에 있는 여자라는 뜻으로 감녀, 뒤에 있는 여자라서 을려라고 쓴 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굳이 뭐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갑을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기 가는 저 각시. 이 각시가 바로 을려예요. 저기 가는 저 각시가 본 듯도 한데 어디서 봤는데 천상 백옥경. 요게 바로 삼위인곡에 나오는 어떤 공간하고 같은 곳이냐? 광, 한, 전이죠.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죠. 요게 똑같이 선녀로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여자가 2명인 거야. 2명인 거야. 그래서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야. 그래서 그러니까 옥황상제를 모시던 선녀 아닌가? 내가 봤는데. 근데 어찌하여 이별하고 누구랑? 임금과 떨어져서 전남 창평으로 탄핵받아 온 일의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다 저문 날에 누를 보러 가시난고 하고 질문을 딱 던지니까 감녀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디서 많이 본 여자인데 너잖아. 야, 너 어떻게 해서 여기 있어? 여기는 인간계인데 얼마 전까지는 천상계에서 옥황상제와 같이 있던 선녀 아니야? 지금 왜 여기 있지?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지. 그렇죠? 자, 두 번째. 을려가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을려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뭔가 멍 때리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와 너여이고 이랬어요. 너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딴 생각했나 봐. 너네? 이런 거죠. 내 사설 들어보 이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소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잘 들어봐.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잘 됐다.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은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하소연하고 싶은 거야. 내 사설 들어봐. 그래서 내 얼굴 이 거동이 님이 볼 때 괴암직, 괴다라는 말이 뭐죠? 사랑하다죠. 내 얼굴, 내 거동을 보면 님께서 당연히 사랑할 만하잖아. 막 이러면서 근데 어뛴디 어찌하여 나를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너야 이렇게 탁 집으셨어. 나 그래서 탁 찍혔잖아. 이러면서 나도 님을 믿어가지고 군 뜻이 다른 뜻이 전혀 없었어. 요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문제예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먼 곳까지 유배 비슷하게 오게 됐냐면 나는 원래 다른 뜻이 없었거든. 그럼 뭐야? 다른 뜻은 그러니까 충신 이외, 충 이외에 다른 뜻이 없었다는 거야. 충 이외에 다른 뜻이 있을 리가 있나? 근데 어때? 나의 이 본심을 계속 의심받았던 거예요. 누구로부터? 정철을 시기하는 다른 정파의 사람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았던 게 이 지점이야. 왕이시여, 정철 저 사람을 가만히 두시면 큰일 납니다. 왜? 너희들이 역심이라는 말 들어봤어? 왕을 제거한다든지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역심 있잖아. 역모를 꾀했다. 이건 사실은 말이 아니죠. 근데 그것으로 오해를 받았어. 정철이 너무 나대니까. 그래서 다른 뜻이 없었고, 그런데 이렇게 교태야 어지러이 굳었던지 그랬어요. 이게 바로 문제죠. 임금 앞에서 내가 너무 아양을 떨었어. 교태 아양. 임금은 이러면서 왕이시여 이러면서 실은요. 이제 이렇게 좀 경박했네. 정철 좀 오바를 했네. 그래서 반기시는 낯빛이 누가? 임금이 어느 날 정철을 딱 보니까 표정이 싹 변한 거야. 어느 날 변했어. 처음에는 우리 철이 왔어 이러면서 선조가 그랬겠지. 우리 철이 이러면 임금 이러면서 성은이 민이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임금의 얼굴이 낯빛이 변하시더니 내와 어찌 다르신 거? 예전과 얼굴이 예전과 어찌하여 다르신 거? 여기서 뭔가 정철이 감지가 됩니다. 선조의 고민이 있겠구나.
그래서 송민곡은 3인곡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앉아 해여보니 내가 생각해보니 비슷한 말이죠. 내 몸에 지은 제 밑줄 쫙 치시고 매같이 산같이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산처럼 가득히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 하늘이라 원망하면 하늘을 원망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늘을 원망할 수 없고 그치 모든 게 내 잘못이니까 사람이라 허물하랴 탓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라 탓할 수 있겠는가? 그럼 뭐야?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 그래서 서러워 풀쳐 이랬네요. 서러워 여기까지 끊으시면 서러워 내가 서러워 풀쳐 낱낱이 하나씩 풀어서 해니 아까 해다라는 건 생각이죠. 조물의 탓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조물이라는 말이 그러면 여기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나의 박복한 운명, 기구한 운명의 탓이다. 그래서 기구한 운명의 탓으로 돌려요. 기구한 운명의 탓이지. 됐죠? 내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잘못이지 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게 감녀와 을녀의 대화로 되는 이 속미인곡입니다. 3인곡하고는 또 다르죠. 네, 3인곡하고는 또 다르고 3인곡에는 한자가 좀 많이 나오는데 얘는 거의 순 우리말이에요. 네, 순 우리말로 이렇게 좀 변화를 해가지고 잘 지으셨습니다. 자, 시간이 제가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요 다음 장면까지만 그러면 같이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감녀가 내용이 이렇게 박복하고 기구한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것 같으니까 너무 슬퍼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런 말을 던지는 거야. 글란 생각마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그러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라고 자 여기서부터가 을려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또 받아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자책해서가 아니라 네가 사정을 몰라서 그런데 이제 내 사설 한번 들어봐. 맺힌 일이 있어. 님을 내셔이시오. 님을 모셔봤기 때문에 님의 일을 내가 잘 알거니 물같은 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때 물같은 이라는 것은 연약한 이라는 뜻이고 얼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옛날 말에는 얼굴이요 몸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얼굴이 몸을 뜻하는 말인데 이게 시간이 변하면서 차츰차츰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눈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축소가 된 거지 옛날에는 몸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 얼굴이 물같은 연약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몸 임금의 연약한 몸이 편하실 날이 몇 날 있고 편하신 날이 몇 날 없고 항상 불편하셨어. 몸이 약하셔가지고 연약해서 춘한 고열 봄의 추위와 그 다음에 여름의 더위라는 뜻입니다. 춘한 고열 자 여름의 봄의 추위와 그 다음에 여름의 더위죠. 이런 거는 또 어찌하여 지내시며 내가 옆에서 모실 때는 말이지 봄 추위 그러니까 왜 겨울 추위도 있지만 봄 추위도 있어요. 봄이 되면 좀 옷이 얇아지잖아. 그래서 입다 보면 갑자기 막 꽃샘 추위 이런 거 오면 엄청 춥잖아요. 그럴 때 내가 옆에서 탁 임금님을 내가 딱 이렇게 보필했고 그 다음에 여름에 더우시니까 얼마나 더우셔요. 옆에서 이렇게 또 더위를 내가 다 이렇게 커버를 쳐드렸는데 추일 동천 가을 날과 겨울 하늘은 뉘라셔 매셨난고 죽조반 아침밥과 조성매 밥이에요. 밥은 그러면 때를 차려서 내와 같이 세신한고 이랬어요. 예전과 같이 이게 자 이거 하나씩 여기까지 해보면 열거가 돼 있어요. 내가 님을 가까이 모셔봐서 바꿔 말하면 내가 임금님 곁에 있을 때 했던 일들을 쫙 열거합니다. 나 뭐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시면 죽조반 대접해드리고 그 다음에 밥 드시면 옆에서 숟가락 놔드리고 젓가락 놔드리고 그 다음에 추우시면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더우시면 이렇게 부채질. 그 다음에 추일 동천.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옆에서 밀착해서 항상 모셨던 사람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열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별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뭐가? 예전과 같이 잘 드시고 잘 주무시는가? 됐어요? 요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요 대목에서 말하는 거는 옛날에는 내가 임금을 잘 모셨는데 지금은 내가 곁에 없으니까 걱정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나처럼 잘 모시는 분들은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게 걱정돼요. 제가 걱정되는 건요 딱 하나예요. 임금님을 내가 진짜 내 몸처럼 옆에서 알뜰히 살뜰히 보살펴드렸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있을까? 바꿔 말하면 정철은요 여기서 어떤 전술을 싹 집어넣은 거냐면 임금님을 최고로 잘 모시는 사람이 누구? 그러면 나보다 더 충성심이 강한 신하가 있다 없다? 그걸 여기서 역으로 강조합니다. 나 같은 사람 없다고. 나 같은 사람 없다고. 내 몸처럼 임금을 알뜰히 살뜰히 보살피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지금 없다고.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싹 은연중에 깔려있는 거야. 나 같은 사람 없잖아. 오케이. 자, 요게 싹 깔리니까 전략이죠, 그죠? 만약에 임금이 이런 거 들으면 그래, 우리 정철밖에 없지. 이러면서 정철 다시 오라고 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다음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을려가 님다이 소식을 님이 계시는 쪽의 소식을 무려나 아자니 자 소식 듣고 싶은 거야. 헤어진 지 3년인데 내가 떨어져가지고 3년 정도 지났는데 임금의 소식이 너무 궁금해. 그래서 그쪽 소식을 알려고 자 이번에는 어디냐. 오늘도 거의로다. 하루가 다 갔구나.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자 아직 소식이 없잖아요. 내 마음 둘 데 없어 어디로 가잔 말고 어디로 갈까? 잡거니 밀거니 높은 애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산에 올라가시는 분이고 두 번째 쭉 내려와서 산에 올라가서도 재미를 못 봤어요. 그 밑에 줄에 차라리 물가에 할 때 물가 동그라미 치면 돼요. 물가로 갑니다. 요 두 군데로 공간의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안에 산에 올라갔다 물가로 가는 장면 두 가지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임금이 계신 곳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보는 거야. 혹시 소식이 오나? 하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물가로는 뭐냐? 자, 산에 올라가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럼 물길이나 알아볼까? 이렇게 물가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공간의 이동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높은 데 올라가니 구름은 카니와라는 말이 커녕이란 뜻이야. 많이 나와. 카니와. 커피 이름 아니다. 구름은 카니와, 구름은 커녕 플러스란 뜻이야. 게다가 구름은 게다가 또 안개 이 두 가지 동그라미 치면 앞이 보이지 않게 뭔가 막아내는 장애물 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 간신배니 정철을 임금에게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어떤 존재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정치적인 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제 정치적인 적 상대방 그 붕당의 어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혼란스러운 정국. 그때가 정철의 아버지도 을사사화 그 다음에 이 정철도 사화에 걸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정치, 혼탁스러운 정치 현실, 임금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구름과 안개 따위들 이렇게 되는 거지. 걔네들이 무슨 일이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면 1월 우리가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은 누구를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요. 산천이 어둡거니 해와 달은 어찌 볼 것인가? 이거 임금을 뜻합니다. 1월 성신도라고 할 거예요. 그죠? 1월 성신도. 임금은 통상 해와 달로 많이 비유가 되고 상징이 되죠.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지척은 가까운 거리. 지척에 두고 손가락으로 부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어찌 보고 천리를 바라볼 수 없겠지. 차라리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면 산에서도 재미 못 봤고요. 차라리 물가로가 100길이나 알아볼까. 그러니까 그걸로 내가 한번 가볼까 하고 물가로 갔더니 자 바람 물결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둥덩 어지럽게 되었구나. 바람 불고
물결이 성남 물결들이 있으니 배를 띄울 수가 없구나. 갈 수가 없구나.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나니. 자, 그럼 가볼까? 사공이 없으면 배를 노져갈 사람이 없잖아요. 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상가상까지 다 엎어버려요. 바람, 물결, 어등정, 빈 배. 자, 마지막입니다.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 밑줄 딱 치시면 하루가 다 간 거예요. 이제 네. 하루의 경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의 경과 가셔서 간식 드시는 시간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학생들은 교실로 확실한 교실로 들어가셔서 강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이다. 간식 건강히 들어가세요.